펩이 울부스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2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마르무시의 잘라먹는 골과 세메뇨의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오직 개인 역량으로만 만든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강팀이 약팀을 몰아붙이며 질적 우위로 승리한 경기처럼 해석하기 쉽죠. 하지만 펩은 우리가 쉽게 인지하지 못한 구조적 장치를 심어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가까운 흐름이었죠. 그는 4가지 전술적 장치를 통해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닝에 따른 위치적 우위입니다. 피닝이란 상대를 일시적으로 특정 공간에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살라와 에키티케 위치를 통해 이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두 선수는 각각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위치해 2명으로 4명을 고정시켰습니다. 자연스레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었죠.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 역시 유사한 구조를 만듭니다. 다만 목적은 다소 달랐습니다. 우선 울브스는 5-3-2 형태를 취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와 포켓 공간을 강하게 보호하고 투톱을 활용한 역습을 노리는 구조입니다. 이에 맞서 시티는 5백을 공략하는 피닝을 적극 활용합니다. 마르무시와 세메뇨를 각각 스토퍼와 윙백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셰르키와 라인드러스는 포켓 공간에 자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앙 수적 우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무시와 세메뇨의 위치적 우위를 통해 수비 라인을 직접 공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수의 위치적 우위란 무엇일까요? 상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치를 선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도는 수비 등 뒤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수비 시야 바깥에 자리하기 때문에 인지 타이밍이 늦어집니다. 또한 몸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대응 가능합니다. 뒤에서 침투하는 움직임으로 위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르무시와 세메뇨는 각각 윙백과 스토퍼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침투하고자 하는 방향의 수비 등 뒤에 자리 잡습니다. 중앙 침투가 목적일 경우에는 스토퍼 등 뒤에 위치합니다. 측면 침투가 목적일 경우에는 윙백 등 뒤에 위치하죠. 세메뇨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시티는 중원 조합을 통해 전진하지 않습니다. 세메뇨가 스토퍼 등 뒤에 위치한 것을 인지한 게인은 곧바로 롱패스를 선택합니다. 그레이치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결국 슈팅까지 이어졌죠. 다음 장면도 같은 원리입니다. 마르무시는 중앙 침투를 위해 스토퍼 등 뒤에 위치합니다. 후사노프는 중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다이렉트 패스를 연결합니다. 모스케라는 수동적인 수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마르무시의 골대를 맞히는 슈팅이 나옵니다. 즉 피닝을 통해 상대 수비를 묶어두고 위치적 우위를 바탕으로 직접 침투를 실행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마르무시와 세메뇨의 득점 장면입니다. 두 골 모두 위치적 우위를 극대화한 결과입니다. 먼저 마르무시의 골 장면입니다. 측면으로 볼이 전개될 때 마르무시는 모스케라 등 뒤에 위치합니다. 즉 모스케라는 공과 마르무시를 동시에 시야에 둘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네스의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마르무시는 등 뒤에서 잘라먹는 움직임으로 순간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모스케라 대응은 한 박자 늦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세메뇨 골 역시 유사한 맥락입니다. 먼저 마르무시 침투 움직임이 수비 라인을 끌어내립니다. 동시에 로드리는 뒷공간이 아닌 중앙 패스를 선택합니다. 넓어진 포켓 공간에서 실바는 돌아섭니다. 이 순간 세메뇨는 스토퍼 등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볼이 안쪽으로 터치되는 타이밍에 수비는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시야 바깥에서 순간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결국 세메뇨의 왼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즉 마르무시와 세메뇨가 선점한 위치적 우위가 모두 득점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윙백 끌어당기기입니다. 울브스의 5백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비 형태 자체의 변형을 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장치가 윙백을 유도하는 구도입니다. 이를 위해 풀백인 누네스와 오라엘리는 의도적으로 낮은 위치를 유지합니다. 그들이 낮은 지점에서 볼을 잡으면 윙백은 압박을 위해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집니다. 연쇄적인 공간이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날 시티 풀백들은 오버래핑을 최소화합니다. 높게 올라가기보다 낮은 위치에서 미끼 역할을 수행했죠. 윙백이 끌려 나온 순간 시티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누네스가 낮은 위치에서 볼을 잡습니다. 윙백이 깊게 끌려 나옵니다. 그 순간 라인더러스와 세메뇨가 동시에 침투를 시도합니다. 누네스는 지체 없이 곧바로 전진 패스를 선택합니다. 왼쪽도 같은 원리입니다. 오라엘리가 공을 소유하자 윙백이 전진합니다. 타이밍에 맞춰 마르무시가 즉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패스를 찔러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윙백과 수비라인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을 셰르키가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윙백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가까운 측면 미드필더가 먼저 커버에 나선다면 시티는 원하는 구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울브스 후방은 견고한 수비라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톱 압박을 통해 시티를 후방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양쪽 미드필더가 풀백을 직접 견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출발점은 울브스 투톱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티는 실버와 로드리를 활용합니다. 두 선수는 지속적으로 위치를 교환하며 볼을 주고받습니다. 울브스 투톱을 피벗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죠. 그러면 센터백 앞쪽에 공간이 형성됩니다. 직접 볼을 운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황이 되면 측면 미드필더는 센터백을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풀백이 볼을 진 상태에서 윙백을 직접 끌어당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시티가 의도한 뒷공간 패스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죠. 실바와 로드리가 계속 상호작용하며 울브스 투톱을 끌어냅니다. 결국 후선
후사노프 앞에 넓은 공간이 열리고 직접 볼을 운반합니다. 아리아스는 누네스가 아닌 후사노프를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윙백이 끌려 나왔고 침투하던 라인드러스에게 패스가 연결됩니다. 다음 장면도 유사한 구조입니다. 로드리가 후반까지 내려오며 황희찬을 유인합니다. 후사노프가 전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죠. 때문에 아리아스는 중앙에 고정됩니다. 이후 누네스를 통해 라인드러스의 하프 침투가 가능해집니다. 펩은 5백 균열을 위해 윙백을 끌어당겼습니다. 이로 인해 비어진 공간을 침투로 공략하려 했죠. 세 번째는 532 블록 공략입니다. 그동안 532 블록을 공략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윙어가 없는 구조적 특성을 이용해 빠른 측면 전환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그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방식도 있었죠. 펩은 이날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정밀하게 노렸습니다. 볼이 반대 측면으로 전환되는 순간 울브스 중앙 간격이 벌어집니다. 특히 오라일리가 애초에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선 패스 경로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 전진 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셰르키는 돌아서며 공격을 이어갑니다. 다음 시퀀스는 펩이 가장 선호하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빠르게 반대 전환에 성공하자 다시 오라일리에게 공간이 발생합니다. 이미 마르무시와 세메뇨는 수비 라인을 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라인 사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오라일리 패스를 마르무시가 반사판 역할로 연결합니다. 셰르키의 슈팅까지 이어졌죠. 이 장면에서 맨시티 선수들과 펩의 리액션을 보면 이러한 구도가 사전에 준비된 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교체를 통한 경기 굳히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르무시와 세미뇨 침투를 활용해 롱볼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곧바로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를 차단할 경우 역습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중앙에서 역습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투에 가담한 공격수는 즉각적인 수비 전환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펩은 두 골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 홀란드와 도크를 투입합니다.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롱볼 비중을 줄이고 측면 1대1 상황을 늘리겠다는 선택입니다. 측면에서 1대1을 시도하면 수비 전환 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중앙에 비해 측면은 골대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또한 공격이 차단되더라도 코너킥을 얻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세메뇨 역시 측면에서 풀백을 직접 상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대표적인 장면을 보면 도쿠가 터치라인에 넓게 위치합니다. 오라일리는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패스 루트를 형성합니다. 도쿠는 1대1 상황에서 상대를 벗겨내며 안쪽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은 포든을 거쳐 세메뇨에게 연결됩니다. 이때 홀란드는 두 명의 수비를 묶어둔 상태입니다. 덕분에 세메뇨는 통제된 1대1 구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골대를 맞히는 슈팅까지 이어졌죠. 도쿠 역시 측면 깊숙한 지점에서 1대1을 시도합니다. 해당 위치는 차단되더라도 역습 허용 확률이 낮은 구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코너킥을 얻어내며 추가적인 변수까지 통제합니다. 즉 펩의 교체는 단순한 체력 안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전술적 의도가 담긴 선택이었죠. 즉 펩 과르디올라는 4가지 전술적 장치를 통해 울브스 5백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수의 위치적 우위입니다. 수비 등 뒤를 선점하며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윙백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장치입니다. 수비라인 균열을 유도하고 벌어진 틈을 침투로 공략했습니다. 세 번째는 5-3-2 수비 구조 약점을 체계적으로 파고든 점입니다. 빠른 측면 전환과 라인 사이 공략으로 찬스를 창출했습니다. 마지막은 교체를 통한 경기 관리입니다. 측면 1대1 비중을 높이며 리스크를 통제했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이 승리는 단순한 전력차가 아니라 설계된 전술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외의 전술적 개념을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